가격이 싼 보험은 사고 나면 내가 다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교보 악사라면 가격이 싸도 1:1 서비스가 제대로 처리해준다. 이런 서비스, 이 가격에 들어보셨나요? 다시 쓰는 자동차 보험, 교보 악사 손해보험. 나비의 쇼. 나비야. 알았어, 기다려. 꼼짝 마요. 쇼하고 살자. 쇼. 야, 다른 데 들어봐, 다른 데. 우리 통신 분야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구성된 역대 최강팀. 나온다. 쇼 메가패스 KT 직전화. 함께 쓰면 최대 50% 할인. 신반대! 쇼. 안녕하세요. 헬로 닥터 지승현입니다. 노인 질환 중 가장 흔한 통증이 바로 관절통인데요. 오늘 헬로 닥터에서는 관절통의 가장 큰 원인 질환 중에 하나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 속에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아토피 피부염에 관련된 내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퇴행성 관절염에 관련된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조용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최나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손에 리모컨을 갖고 계시다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알찬 정보 준비했거든요.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나 씨 보니까 벌써 봄이 성뜩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데요. 자,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신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께서는 비만 조금 내려도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무릎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선생님,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 과연 어떤 병인지 궁금하고요. 일단 말 그대로 정말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그런 병인지도 궁금해요. 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요, 관절에 있는 관절의 뼈를 보호하는 조직인 관절연골이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마모가 되면서 약해져서 일어나게 되는 퇴행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관절 질환인데요. 네. 비만이나 노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보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대요. 네.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다고 호소를 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증상들을 또 호소하시는지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퇴행성 관절염.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이 지속적인 손상을 받아 염증을 일으키는 노인들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다.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40대에서는 55.7명이, 50대에는 168.9명이,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인층은 약 313.6명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절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무릎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06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진료를 받은 질환 가운데 무릎 관절염이 약 77만 명으로 고혈압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팔다리 안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70 넘으니까. 이 발이 뻣뻣한 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영 다닐 수가 없어요. 약 1년 전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은 66세의 반길수 씨.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릎 통증 때문에 편히 잘 수조차 없었던 그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무지 아프죠. 어떻게? 예? 막 통증 오고 막 속이 뼈가 막 휘어져가지고 그런 못 가겠어요.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부위의 극심한 통증은 물론 관절 모양이 변형돼 다리가 휘거나 보행이 힘들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해 방치하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활동 장애와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네, 앞서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이제 무릎인데 어르신들이 이제 무릎 아프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선생님 주로 어떤 부위에 그런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신체의 하중이 전달되는 곳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척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관절, 네. 무릎, 발목 이렇게 신체에서 그 중력이 미치는 그런 장소에 주로 이제 힘이 제일 많이 받는 부분에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오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곳은 무릎입니다. 그다음에 손이나 이런 마디, 작은 마디에도 네.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골프를 너무 열심히 연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 정말요? 이게 마디가 뜨뜨뜨뜨 이러면서 제가 류마토이드 관절염인 줄 알고 병원에 막 달려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류마토이드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하고 좀 증상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혼돈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류마토이드 관절염은 다발성, 즉 한두 개의 관절이 아니라 3가지 이상의 관절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손이나 손목 관절 같은 손 관절을 잘 침범하게 됩니다. 작은 한두 군데만 아프다. 네. 그리고 손 관절은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류마토이드 관절염이 아닐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정말 저희처럼 뭐 20, 30대 뭐 이 정도 젊은 사람들도 관절염에 노출될 수 있는 건가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한테 오는 관절염은 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는 퇴행성이라기보다는 2차적으로 뭐 외상이라든가 네. 다른 질환에 속발해서 올 수 있는 관절염이 많습니다. 그거를 2차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엑스레이를 딱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꾀병 아니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속상하시는 환자들도 많으신데 특히 무릎의 경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관절 연골이 멀쩡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무릎에는 또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관절 연골과 관절 연골 사이에 그곳을 완충적으로 보호해주는 반달 모양으로 생긴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관절 연골이 심하게 따라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 사진일지라도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때문에 관절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를 받으면 보일 수 있는 거죠? 관절선에 압통이 있을 때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서는 초음파 검사 혹은 정밀 검사인 MRI 검사를 해서 그 반월상 연골판 상태를 보고 파열이 있으면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병원에 가자 해도 늙어서 그렇다, 괜찮다, 조금 있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치해뒀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관절 연골이 닳게 되면요, 다 닳게 되면 뼈와 뼈를 이렇게 서로 부드럽게 네. 해주는 관절 연골이 다 닳게 되면 뼈와 뼈가 서로 닿게 됩니다. 부딪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무릎 관절에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안쪽 관절 연골이 따르면 O자형 다리가 되는 네. 것이고요. 류마토이드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안쪽 바깥쪽 모두 닳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휘는 다리가 됩니다. 외반형 다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알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평소에 내가 혹시 관절염, 그러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어떻게 좀 진단을 해볼 수 있나요? 통증이 1, 2주 혹은 뭐 잠깐 지나가는 거면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치료를 받아도 자꾸 반복되는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특히 50대, 60대에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퇴행성 질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관리 수칙 6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두 번째, 표준 몸무게를 유지한다. 세 번째, 관절에 무리를 주는 자세는 피한다.
네 번째,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한다. 다섯 번째, 온찜질을 한다. 여섯 번째, 뼈 주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답니다.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관절에 무리를 주는 자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이제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관절이 좀 힘이 드니까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살을 좀 빼라. 이런 얘기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자세가 안 좋은 건가요? 뭐 대표적인 게 쪼그려 앉기 뭐 이런 자세가 되겠죠. 아, 네. 그다음에 뭐 계단을 올라 내릴 때도 관절의 하중을 많이 받게 되므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단보다는 될 수 있으면 뭐 에스컬레이터나 네. 뭐 이런 거를 좀 될 수 있으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것을 피하시는 게 좋겠죠. 산행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선생님? 약 오르막. 그것도 만약에 무릎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높은 산행은 피하시는 네.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뭐 물론 이게 뭐 조그만 동상 같은 것은 가볍게 운동하셔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내 관절을 더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운동하시면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그런 오해는 빨리 푸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여섯 번째 뼈 주사 얘기 말이에요, 선생님. 뼈 주사 맞는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거는 좀 남용하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요 뼈 주사라는 것이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단발적으로 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면 효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관절 연골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남용하면 관절에 더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맞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술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수술 치료를 하고 나서는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서서히 걸어 다니는 보행 운동을 천천히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온열요법이나 뜨거운 찜질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운동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집에서나 아니면 가까운 정형외과나 뭐 재활외과 이런 곳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집에서는 무릎을 이렇게 펴고 네. 구부리고 이런 것을 뭐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반대쪽 다리로 이제 이렇게 좀 보조적으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하시고 필요하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뭐 기계 장치라든가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게 되면 그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의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틀립니다. 중기나 초기에서는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로 좋아질 수 있고요. 그렇게 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심해지는 경우에는 관절경 쪽 수술 같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관절 연골이 완전히 닳게 되면은 말기인 경우에는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절 연골이 많이 따르신 말기 퇴행성 관절염이시더라도 치료를 받아서 좀 더 건강하게 노후를 지내시는 것이 또 건강을 유지하는 또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젊어서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용준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닥터솔루션에서는요, 현대 질병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한다고 하면 벌써부터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중앙대병원 피부과의 서성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정말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거는 어떤 병인가요? 먼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아토피의 정의부터 좀 내리면 네. 이 본래 아토피라는 어원은 이상한 또는 부적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음식이나 특정한 흡입성 물질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질환에는 오늘의 주제인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뭐 천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결막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주요 진단 지침을 말씀을 드리면 만성 재발성 피부염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려움증이 만성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발진 양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발진 양상이 특정한 부위에 생겨야 된다. 그리고 피검사로서 혈청학적으로 검사를 하여서 면역 글로불린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 홍반성 네. 각질성 병변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네요. 예,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사진은 2차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많이 주로. 긁어서 이렇게 더 심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긁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성인기에 생기는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소견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피부가 건조하게 보이고 네. 많이 손을대어서 피부가 굉장히 두터워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옷을 입고 다니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요. 간지러워서. 근데 최근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서울에 살고 있는 7살 미만의 아동 5명 가운데 1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전체 환자의 65%는 1세 이내에 그리고 90%는 5세 이내에 처음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그 유소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면 뭐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 그러면 가족력이 한 70% 정도 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70%라는 거죠. 현정이든 아니면 과거에 앓았던 경우든 7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양쪽 부모가 다 아토피 질환이 있으면 자녀가 아토피일 경우는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생아 연구를 해봤는데요. 한 아이가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으면 다른 아이가 아토피 질환을 앓을 확률이 100%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100%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보면 아토피 피부염은 분명히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천적인 요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대기 오염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 원인이고, 그다음에 주위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항원이 많이 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야생동물 굉장히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개고양이 많이 키우고 심지어는 새까지 키우고 그런 동물의 털이 또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안에 많이 카펫도 많이 깔려 있고 침대 소파도 대부분 다 이용을 하고 또 커튼으로 된 거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노출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막 뿌리 부부가 많이 생김남으로 인해서 모유수의 감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에는 분유보다도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수분을 잡는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소화기 때는 새로 나온 알러젠들이 많이 출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신종 세균들이 많이 출현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또 항원이 되어서 알레르기 피부염이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요 좀 가려움증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내를 들어간다던가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지고요. 또 요즘에는 또 잠잘 때 이렇게 간지러워서 잠 깨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증상들도 어떻게 보면 아토피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가려움증이 아토피 피부염의 주된 증상이지만 또 다른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도 다 가려움증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단지 가려움증만 가지고서 그거를 아토피 피부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들을 보일 때 아토피 증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피부의 건조증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쪽 주부 수진처럼 손바닥부터 손바닥에서 손가락을 자세히 보시면 다 비특이적인 섭지성 병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무좀 일견 아니에요? 보기로는 무좀처럼 보이지만 무좀이 아니고요. 이것도 다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입술에 자꾸 갈라지고 자결감도 생기고 균열이 생기는 구순면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조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아니죠. 예. 가장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그리고 치료를 하면 정말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호전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예. 최근의 치료 사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치료의 전략이 있습니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여서 정상적인 피부가 되었다 그러면 유지요법을 해야 되는데요. 유지요법 하는 방법은 어떤 알레르기의 원인을 밝혀졌다 그러면 네. 그런 요인들을 회피를 해야 된다. 피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습제를 발라서 유지를 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의 기미가 있다 그러면 면역조절제를 발라야 됩니다. 그런 면역조절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악화가 된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발라서 심한 상태를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특수한 치료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한 치료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겠죠. 면역 조절제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약이죠? 아토피의 정의가 비정상적인 원치 않는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원치 않는 면역 반응을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그 증상이 심해지면은 좀 억제를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제가 제가 좀 알기로는 오래 쓰면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오래 바르면 물론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따르죠. 피부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흡수가 되어서 성장 지원도 초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수능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분명 양면성이 있는 것 같는데요. 그래서 오남용하면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스테로이드만큼 빨리 낫고 또 경제적이고 또 쉽게 피부염을 완화시키는 데 아주 좋은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의사의 감시 감독 하에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토피 치료 또 아토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보습이잖아요. 이 어떻게 해서 수분을 좀 유지하느냐인데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목욕법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토피 피부에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목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목욕은 자주 하는 게 좋죠. 샤워보다도 입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입욕을 할 적에는 아주 뜨거운 물에 입욕을 하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을 이용을 하고 보통 목욕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면서 절대 때를 밀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물기가 좀 남아있을 적에 2, 3분 이내에 충분한 보습제를 발라야 된다. 그리고 비누 사용이 문제인데요. 어떤 분들은 비누 사용하면 악화가 되기 때문에 비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피부를 청결히 하려고 그러면 비누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고형 비누 있죠. 흔히 네. 많이 쓰고 있는 고형 비누는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의 환자의 피부는 중성이나 알칼리 쪽으로 가 있는데 약 알칼리 비누를 쓰면 더욱더 피부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네. 비누의 선택은 약산성 비누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중에 아토피 전용 세정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비누로 사용을 하되 약산성 비누로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도 저희가 깜짝 놀랐지만 서울에서도 5명 중에 1명이 어린아이가 아토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이 아토피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지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복은 100% 면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더웨어, 속옷 같은 경우는 그래서 땀을 잘 흡수를 하고 자극적이지 않는 직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의복은 100% 면을 입어야 되겠다. 그다음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절제를 시키기보다 먼저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여서 선행이 되어서 원인을 알고 절제를 시켜야 되겠다. 주거 환경은 청결하게 해야 되겠죠. 집 문제 진드기의 서식지를 없앤다든지 집안에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다든지 이렇게
의식주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스트레스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 학동기 어린아이들 개학철에 나빠지고 시험 칠 적에도 굉장히 나빠집니다. 참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집안에 그런 아토피 피부병 환자가 있으면 가족 구성원들이 적절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다니는 학동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교우들이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아토피 피부염에 관련된 내용 전해주신 서성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나나 리포터도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이 두 가지 질환의 공통점은 바로 완치가 어렵다, 완치가 힘들다는 점이죠. 결국은 조기에 좀 알아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조금 더 즐겁게 생활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헬로우 닥터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닥터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광동제약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가격이 싼 보험은 사고 나면 내가 다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교보 악사라면 가격이 싸도 1:1 서비스가 제대로 처리해준다. 이런 서비스, 이 가격에 들어보셨나요? 다시 쓰는 자동차 보험, 교보악사 손해보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고객 한 분 한 분에 대한 재항군인의 상조 서비스의 책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재항군인의 상조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월 24,000원, 총 240만 원. 5천만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올바른 상조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상조회. 먹는 음식이 다르다면 임플란트도 달라야 합니다. 한국인의 임플란트를 위한 메가젠의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다. 메가젠 임플란트.